안녕하세요. 원래는 학생들 앞에 있고 이제 실제 수업을 녹화해서 올리는데 오늘은 열심히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가 동영상이 30분 촬영 제한이 있어서 중간에 정리할 시간 주고 그리고 다시 버튼을 누르는데 오늘은 봤더니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고 수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태블릿 놓고 혼자 이렇게 녹화를 할까 하다가 그것보다는 마침 빈 교실이 있어서 이제 비록 선생님 혼자지만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마이크를 붙잡고 수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다시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수업보다는 좀 간결하게 그냥 여러분들 딱 알아야 되는 것들만 정리해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수업을 아까 했던 부분이 공업의 입지 유형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공업지역의 형성과 변화였어요. 자, 이제 공업의 입지 유형 설명할게요. 자, 따로 뭐 필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도록 이제 원래는 이렇게 선생님이 뭘 설명할까 중요한 부분 체크해서 오는데 일단 이거 띄워놓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먼저 공업의 입지 유형은 공업은 그냥 공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공장을 지을 때 어디다 짓는 게 가장 이익이 많이 날까? 또는 가장 생산비가 적게 들까? 생산비가 적게 드는 게 곧 이익이 많이 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 원료지향, 시장지향, 적환지 지향형 공업은 묶어서 운송비 지향 공업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 인쇄는 시장 지향형이긴 한데 운송비가 중요하진 않고 얘만 약간 예외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설명 들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아까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업이라고 하는 건 원료를 가지고 공장에서 제품을 만든 다음에 이걸 소비 시장에 내다 파는 거죠. 그런데 지표면에서 대체로 원료가 나오는 원료 산지하고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 시장하고는 일치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뭐 어떤 원료가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장을 과연 원료 산지와 다른 공간에 있는 소비 시장 그 사이 어디에다 짓는 게 가장 이익이 많이 날까? 생산비가 적게 들까?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운송비의 비중이 굉장히 큰 공업들만 따졌을 때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한다, 뭐 그쪽으로 향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원료 지향형 공업은 공업 특성상 공장이 원료 산지 가까운 곳에 있으려고 한다. 그래야 이익이 많이 난다. 그 다음에 시장 지향 공업은 시장 가까이에 있어야 생산비가 적게 든다. 그 다음에 적환지 지향 공업은 적환지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운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에 공장이 있어야 생산비가 가장 적게 든다. 그런 뜻이에요. 자, 먼저 원료 지향형 공업은요. 대표적으로 이제 시멘트 공업을 들 수가 있는데 원료는 되게 크고 무거운데 이걸 제품으로 만들었더니 상대적으로 작고 가벼울 경우 자, 우리가 시멘트라고 하는 건 땅에서 석회암을 캐내는데 석회석을 캐내는데 당연히 부피도 크고요. 불순물도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제품으로 만들었더니 물론 시멘트가 무겁죠. 하지만 석회석하고 비교하면 원래 원료인 것과 비교하면 당연히 크기와 부피가 줄어들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원료 산지에서 석회석을 캐낸 다음에 곧바로 시멘트를 만들어서 시멘트를 원료 산지에서 소비 시장까지 나르는 게 운송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원료 산지에서 캐낸 석회석을 그 자체를 굳이 소비 시장 대도시까지 가지고 와서 여기서 시멘트를 만드는 바보는 없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시멘트가 대표적인 원료 지향형 공업이다. 그 다음에 통조림 같은 경우에는요, 뭐 크기나 부피하고 좀 상관없이 그냥 원료하고 제품 가운데 원료를 운반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자, 통조림의 원료, 뭐 꽁치라 그럴게요. 자, 꽁치는 물론 바다에서 잡히지만 근데 그걸 결국 육지로 가지고 오는 항구가 원료 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을 항구에다 지을 건가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지을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꽁치 살아있는 물론 죽어도 상관없죠. 얘가 상하지 않게 대도시 지역까지 가지고 와서 통조림을 만드는 것보다 그냥 항구에서 생선을 꽁치를 통조림으로 만든 다음에 통조림은 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도시 지역으로 옮기는 게 더 운송비가 적게 들더라. 이런 게 대표적인 또 원료 지향형 공업이죠. 자, 시장 지향형 공업은 그 반대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조 과정에서 원료는 상대적으로 작고 가벼운데 또는 원료는 나르기 쉬운데 운반하기 쉬운데 제품은 부피나 무게가 증가하는 경우 또는 제품은 나를 때 조심조심하거나 어쨌든 운송비가 더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공장이 시장에 입지하는 게 또는 시장 가까이에 입지하는 게 생산비가 제일 적게 든다. 자, 대표적으로 지금 가구를 들고 있는데요. 자, 가구의 원료는 우리가 값싼 가구 말고요. 나무, 원목을 이용하는 가구를 예를 들자면 자, 원목, 나무는 그냥 이렇게 운반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크고 무겁지만 그냥 이렇게 운반하다가 뭐 살짝 충격을 받아도 뭐 흠집이 나도 어차피 가구로 만들면 다 사라지니까. 그런데 일단 가구로 만들게 되면은요. 자,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가구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안에다 옷을 넣거나 아니면 뭐 그릇을 넣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가구는 안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원목하고 비교를 하면 부피가 커져요. 그리고 가구를 만들어 놓고 나면 이걸 나를 때 조심조심해야 되죠. 뭐 나르다가 충격을 받거나 찍히거나 그러면 반품해야 되잖아요. 반품을 받잖아요. 그래서 가구 같은 경우에는 원목을 수입하는 역시 항구 쪽보다는 시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단, 자, 서울과 같은 대도시 안에 일부 뭐 가구 공장이 있긴 하지만 당연히 대도시는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대도시 안쪽보다는 대도시랑 가까운 교외 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시장 가까이에 있어야 생산비가 적게 든다. 그 다음, 자, 제빙, 얼음 만드는 거죠. 아이스크림 생각하면 돼요. 뭐 제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원료는 물, 그리고 사실 물은 어디서든 구할 수 있으니까 굳이 나를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뭐 설탕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향을 내는 것들, 뭐 색을 내는 것들, 원료들은 그냥 나르기가 쉬워요. 운송비가 거의 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일단 제품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이스크림을 만들면 얘는 낮은 온도를 계속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제빙, 아이스크림이나 얼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해당해서 역시 시장 가까운 데 입지하는 게 좋아요. 자, 거의 같은 맥락인데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두부 같은 게 있어요. 두부의 원료는 콩. 콩은 그냥 나르면 돼요. 뭐 부딪혀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두부를 만들었다. 자, 두부는 쉽게 망가지죠. 물론 단단한 두부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식료품은 만들어 놓고 나면 가공하고 나면 운송비가 더 증가해서 대부분의 이런 음식 관련 공장들은 완전 저기 시골 땅값 싸다고 그런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 많아요. 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쇄공업은 운송비하고 별로 상관이 없긴 하지만 소비자하고 잦은 접촉이 필요해서 소비자랑 자주 만나야 돼서 시장 가까운 곳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 이건 뭐 생산비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요. 그냥 공업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는 친구들은 뭐 잘 알고 있겠지만 종이라고 하는 건 정말 종류가 많거든요. 느낌도 다르고. 그 다음에 똑같은 빨간색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모니터로 보는 거랑 핸드폰으로 보는 거랑 핸드폰도 갤럭시로 보는 거랑 아이폰으로 보는 거랑 그 다음에 실제로 종이에 인쇄하는 거랑 또 종이도 종이마다 색깔이나 느낌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인쇄 쪽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 학교 홍보 자료를 만든다. 자, 홍보물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쇄 쪽에서는 일단 샘플이 완성이 되면 그걸 가지고 직접 소비자한테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쇄 관련 업체들은 도시에서 소비시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영업을 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서울 안쪽에 인쇄 관련 업체가 되게 많았는데 서울이 이제 땅값도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지금은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파주 쪽에 국가에서
인쇄 출판 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옮겨가긴 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시장 지향형 공업이에요. 그 다음 적환지 지향형 공업은요. 자, 이제 필기를 하면 좋긴 한데, 필기를 하면 좋긴 한데, 사실은, 지금 전자칠판 상태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원래 쓰던 교실이 아니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지금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지만, 그냥 말로만 할게요. 이미 수업 시간에, 이제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이미 수업 시간에 한번 했던 내용이니까. 자, 적환지 지향형 공업에서 적환지는 여기 왼쪽 위에 있는 설명처럼 운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을 말해요. 운송수단이 바뀌는 지점. 자, 운송수단이 바뀐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배를 이용해서 외국에서 이렇게 원료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로 왔어요. 근데 이제 공장은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배를 가지고 와서 이제 트럭으로 옮겨 실으려 그러면 물건을 이렇게 배에서 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려서 뭐 보통 부둣가에 쌓아두는데 쌓을 적자예요. 첫 번째 운송수단에서 물건을 내려서 화물을 내려서 쌓은 다음에 다른 운송수단으로 바꾼다. 우리가 바꾸는 걸 이렇게 뜻하는 한자말이 환이거든요. 돈을 바꾼다. 환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운송수단에서 두 번째 운송수단으로 이렇게 운송수단이 바뀌는 그 지점을 적환지라고 한다. 자, 대표적인 적환지는요, 바닷가 지역이죠. 항구 지역이죠. 배에서 육상교통수단으로. 마찬가지로 공항도 적환지예요. 뭐 육상교통에서 우리가 비행기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공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배를 이용해서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하고 그 다음 제품을 만든 다음에 다시 외국으로 수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 가운데서는 적환지는 그냥 항구 지역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운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을 적환지라고 불러요. 됐죠? 자, 그런데 이제 공업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해야 되는 그런 공업은 바닷가 지역에 공장이 있는 게 운송비가 제일 적게 들어서 생산비가 제일 적게 든다. 자, 대표적인 공업이 제철하고 정유예요. 제철은 철광석이나 석탄을 수입해야 되는데 제철소에서 쓰는 석탄 거의 100% 수입이죠. 역청탄이니까. 철광석 우리나라에서 요만큼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외국에서 큰 원료, 부피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원료를 또는 연료를 배를 이용해서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철소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에 있는 게 그냥 배에서 곧바로 화물을 내린 다음에 철광석이나 석탄을 내린 다음에 철강 제품을 만든 다음에 철 관련 제품을 만든 다음에 그걸 다시 해외로 수출하든 국내에 이렇게 해서 국내에서 소비를 하든 바닷가 지역에 있는 게 내륙 지역에 공장을 짓는 것보다 운송비가 적게 들어가요. 굳이 한번 내려가지고 다시 다른 운송수단으로 바뀌는 과정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정유도 마찬가지예요. 정유는 석유를 정제한다. 그래서 외국에서 원유를 수입하잖아요. 새카만 원유. 이것저것 섞여 있는 그걸 분별 증류법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석유 관련 물질로 나누는데 이런 정유 공장도 당연히 바닷가에 있는 게 유리해요. 됐죠? 자, 그래서 적환지 지향 공업은 여기 나온 것처럼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 공장을 바닷가 지역에 짓는 게 가장 생산비가 적게 들어간다. 제철 산업, 정유 산업 이게 대표적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운송비 지향 공업이고요. 나머지 두 개, 노동 지향형과 집적 지향형도 이어서 설명할게요. 노동 지향형은 글자 그대로 노동력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손이 많이 가는 제품. 대표적으로 섬유를 들 수가 있고요. 뭐 옛날 같으면 가발 그런 것들도 사람 손이 되게 많이 가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뭐 1960년대 그 무렵에는 노동 지향형 공업이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이었다면 지금은 우리나라 인건비가 되게 비싸지면서 더 이상은 아니고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니까 많은 노동 지향형 공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갔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뭐 섬유 같은 노동 지향형 공업은 별로 남아있지 않다. 그다음 집적 지향형 공업은요. 집적은 이제 한 곳에 모여 있다. 그런 뜻이죠.
집중해 있다. 자, 그래서 관련된 공장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이익이 나는, 그러니까 생산비가 가장 적게 들어가는 또는 여러 가지 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공업들이 있어요. 자, 이런 공업들의 공통적인 특성은요, 계열화된 공업이라는 거예요. 계열화된 공업. 계열은요, 단계가 열을 지어 있다.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 때 공장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단계 공정, 첫 번째 공장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져야 그걸 바탕으로 두 번째 공장에서, 물론 세 번째까지 뭐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공업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공장이 같은 곳에 있으면 좋잖아요. 네, 이런 걸 계열화된 공업이라고 불러요. 자, 밑에 보면 조립형 공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립형 공업도 기본적으로 계열화된 공업이에요. 설명할게요. 자, 계열화된 공업의 대표적인 건 석유화학.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정유산업은, 공업은 아니죠. 산업이라고 하는 게 낫나? 어쨌든 정유산업은 원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을 분류하는데 그 가운데 나오는 나프타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화학 제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름이 석유화학인 거예요. 석유, 원유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화학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 화학 제품을 만드는 공장들은 정유 공장 주변에 있으면 좋겠죠. 그냥 거기서 나프타를 받아가지고 곧바로 만들면 되니까. 그쵸? 그래서 정유가 1단계, 석유화학 공업이 2단계. 계열화된 공업이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조립형 공업은 글자 그대로 수많은 부품을 먼저 만든 다음에 이걸 완제품 공장에서 조립하는 공업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자동차가 있고요. 배도 비슷한 방법으로 만들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H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H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에는 수천 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 부품들 다 안 만들잖아요. 누가 만들죠? 하청업체에서. 그래서 H 자동차 회사는 커다란 완제품 공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수많은 하청업체들은 당연히 완제품 공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 당연히 부품을 금방금방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공업은 관련된 공장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 직접 지향 공업이에요. 자, 우리가 배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 방법이라 그랬죠. 커다란 조선소가 있으면 그 주변으로 부품 공장들이 모여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주요 공업의 이제 입지 유형 정리했어요. 자, 이어서 공업 지역의 형성과 변화 내용 설명할게요. 자, 주요 공업 지역까지만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외울 건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공업 지역을 외울 건 별로 없는데, 공업 지역에서 외울 건 별로 없는데, 그 공업 지역에서 공업이 발달한 공업 도시 이름과 그 공업 도시에서 발달한 공업이 무엇인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외워야 되냐면 백지도에서 뭐 서산이면 서산, 당진이면 당진, 그 다음에 뭐 거제면 거제, 여수면 여수, 광양이면 광양 찾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핵심 공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건 이번 시간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니까 뭐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한 뭐 두세 번 정도 하다 보면,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여러 번 보다 보면 뭐 외워져요.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뭐 아무튼 볼게요. 자, 수도권 공업 지역은 여기에 공업이 발달하게 된 이유가 자본이 풍부하고요. 노동력도 당연히 많고요. 소비 시장도 굉장히 넓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합 공업 지역을 이룬다. 자, 종합 공업은요, 경공업과 중화공업과 뭐 첨단 산업과 이런 게 다 합쳐진 그냥 전체적인 어떤 말 그대로 종합적인 공업이란 뜻이에요. 왜 이런 용어를 쓰냐면은요, 남동임의 공업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중화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동임의 공업 지역은 상대적으로 경공업의 비율이 낮고요. 첨단 산업의 비율도 낮아요. 여기는 정말 1차 금속 제철이나 뭐 자동차나 조선이나 석유화학이나 그런 공업이 중심인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수도권 공업 지역은 이런 특성이 있고요. 최근에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 수도권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첨단 산업, 뭐 반도체나 그런 것들, 휴대폰 만드는 공장들 왠지 이미지가 나쁘지 않잖아요. 자기 지역에 그런 공장 생긴다 그러면 일자리 생기고 사람들 오면 뭐 상업 발달하고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적 불이익으로 충청권으로 공업이 분산되고 있다. 자, 이것도 말로만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적 불이익. 그럼 지적 이익이 뭔지, 이익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지적 이익은 특정한 장소에 뭔가 모여 있으면 이익이 생긴다. 그걸 지적 이익이라고 불러요. 자, 예를 들면 내가 공장을 지으려고 그래요. 근데 나 혼자 공장을 지으면 거기까지 도로를 내거나 뭐 수도 시설을 가지고 오거나 전기를 끌어오거나 뭐 기타 등등 필요한 걸 모두 내가 혼자 해야 돼요. 그런데 나 말고 누군가가 또 공장을 짓는데요. 비슷한 공장을. 그럼 나랑 옆에다 짓자. 그리고 필요한 돈 같은 것들은 이제 n분의 1로 하자. 도로도 돈을 같이 모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요. 관련된 공장이나 어쨌든 비슷한 시설들이 특정한 지역에 모이려고 그래요. 그렇게 발생하는 이익을 지적 이익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환경오염 심해지고요. 교통체증 심해지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정부에서 규제를 하기도 해요. 야, 여기 너무 공장 많다. 너만 발전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너무 모여 있었더니 발생하는 안 좋은 점, 그걸 지적 불이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지역은 수도권 공업지역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남동임의 공업지역인데 아무래도 수도권이 더 심하겠죠. 그래서 그 설명도 여기에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체로 공업이든 뭐 산업, 인구든 뭐 모든 게 마찬가지인데 지적 불이익이 심하게 발생하는 곳에서 또 다른 지적 이익이 발생하는 곳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돼요. 뭐 결론은 수도권 지역에 있는 공장들이 이제 꽤 많이 수도권 밖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옮겨가는 장소는 충청권, 수도권 가까우니까요. 그리고 충청권 중에서도 경기도랑 맞닿아 있는 곳. 그래서 당진, 뭐 아산, 천안, 여기까지는 충청남도, 충청북도, 진천, 음성 뭐 이런 데로 공장들이 많이 옮겨갔어요. 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충청권은 공업도 빠르게 발달하고 있고요. 인구도 증가하고 있어요. 뭐 그런 것들. 어쨌든 이게 지역성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그 다음 태백산 공업지역은 자, 태백산 태백에 있거든요. 강원도에 있어요. 뭐 태백산맥에 있어요.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는 그나마 지하자원이 풍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풍부한 지하자원 석회암 그걸 이용해서 시멘트 공업을 한다. 그런데 시멘트 공업은 대표적인 원료 지향형 공업이죠. 하지만 여기는 교통도 불편하고 소비시장도 작고요. 그래서 공업이 뭐 사실 공업 지역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뭐 공장들이 뭐 빽빽하게 있거나 그러진 않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 포인트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원료 지향형 공업이 발달한 곳이다 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 충청공업지역 볼게요. 충청공업지역은 위치가 북한 빼고 남한만 따졌을 때 국토의 중앙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육상교통이 편리해요. 고속도로, 뭐 고속철도, 일반철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 충청권을 지나가잖아요. 뭐 전부라기보다는 대부분이. 자, 그리고 여기는 또 수도권이랑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수도권에서 분산되는 공업이 충청도 지역으로 많이 옮겨오고 있다. 자, 여기는 다시 두 지역으로 좀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경기도랑 가까우면서도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 여기는 중화공업이 발달해 있어요. 원료를 수입하고 제품을 수출하기 유리하니까. 자, 그런데 충청 지방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 가장 큰 도시는 대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충주거든요. 여기는 근데 내륙 지역이에요. 내륙 지역은 중화공업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뭐 외국에서 원료 수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여기는 첨단 산업이 발달해 있다. 자, 대전에는 대덕연구단지 그리고 카이스트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첨단 산업이 발달해 있다. 뭐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자, 이건 다음 시간에 정리하긴 할 테지만 지금도 그냥 도시 이름하고 발달한 산업만 살펴볼게요. 서산은 석유화학, 그 다음에 당진은 제철, 아산은 전자라고 되어 있는데 첨단 산업하고요. 자동차 공업이 발달해 있어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호남 공업지역은 전라도 지역인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요. 물론 강원도나 제주권은 호남 지방보다 공업이 더 없죠. 근데 거기는 어떤 지역 특성 때문에 제조업하고는 잘 안 맞는다기보다는 조금 불리하죠. 다른 지역보다. 강원도는 산이 너무 많기도 하고 해안가 지역에 공장을 지으면 수도권과는 뭐 태백산맥을 넘어와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상대적으로 낙후됐다는 상대적 박탈감? 그런 걸 호남 지역 사람들이 좀 크게 느껴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공업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호남 지방의 공업단지를 조성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공장이 별로 없어요. 영남 지방에 비해서. 그리고 여기에 공장을 짓는 이제 근거? 중국과 상대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중국 무역의 교역의 거점 지역으로 뭐 성장시키려고 한다. 근데 잘 안 되고 있죠.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별다른 건 없으니까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 영남 내륙 공업지역은 자, 예로부터 현대 말고요. 예로부터 조선시대 생각하면 돼요. 자, 이쪽 영남 지방에 사람이 많이 살긴 했는데 바닷가 지역은 당연히 외구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내륙 지역에 옛날부터 사람이 많이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남 내륙 공업지역, 영남 지방의 내륙이니까 대구나 구미를 중심으로 해서 노동집약적인 섬유나 전자공업 등이 발달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전자공업은요, 뭐 첨단 산업이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당연히 첨단 산업이 아니라 옛날 뭐 뒤통수가 되게 큰 뭐 브라운관 TV 또는 뭐 되게 커다란 라디오 이런 것들은 사람이 직접 뭐 트랜지스터나 컨덴서나 이런 거 조립했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전자공업은 노동집약공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고 있는 건데 그런데 최근에는 당연히 전자공업이 그런 노동집약적인 전자공업이 첨단 산업으로 변하면서 발달하고 있다.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표 도시는 구미의 전자산업 체크해 두시면 돼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남동임의 공업지역은 이제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죠.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에 유리하다. 그래서 적환지에 해당한다. 그리고 정부가 1970년대부터 정책적으로 지원했다. 그래서 남동임의 공업지역에 있는 이런 도시들은 1970년대부터 발달하기 시작했다. 뭐 그런 것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나라 최대의 중화공업 도시 지역이고요. 여기에 있는 대표적인 공업 도시를 보면 포항, 포스코, 포항제철, 그래서 제철 산업, 광양에도 대규모 제철소가 있고요. 그 다음 울산은 우리나라 최대의 중화공업 도시예요. 자, 그래서 울산은 무조건 외워두셔야 되는데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울산의 3대 산업이에요. 자석조, 그 다음에 거제는 조선 산업이 발달해 있는데 울산보다도 조선소의 규모가 훨씬 커요. 배를 훨씬 많이 만들어요. 그 다음 여수는 석유화학, 그 다음 창원은 기계라고 돼 있는데 기계는 좀 약간 두루뭉술하잖아요. 이것저것 다 한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창원은 거의 안 물어보고요. 다른 도시들을 반드시 물어봐요.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 시간에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고 수업한 부분까지 좀 빠르게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네요. 다음부터 이런 실수 하지 말아야지. 자, 아무튼 수고했습니다.